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1902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핸드릭 안톤 로렌츠와 피터 제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심오한 지혜까지 제공하는 특별한 차원의 채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로렌츠와 제만 이 두 과학자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그들의 발견이 물리학의 새로운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기 이론의 지평을 넓히다. 로렌츠와 제먼의 공동 수상이 물리학사에 끼친 의의입니다. 190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이게 그냥 단순한 영예가 아니었죠. 아, 네, 그럼요. 단순한 영예 이상이었죠. 이건 뭐랄까, 현대 물리학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신호탄 같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 제만 효과 발견하고 또 로렌츠가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해낸 거, 이게 빛이랑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것도 원자 수준에서요. 이걸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연 거죠. 아하. 그러니까 로렌츠는 전자라는 개념을 먼저 다듬고 있었고 그게 전자기파랑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틀을 만들었고요. 제만은 그걸 실험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자기장 걸었더니 빛 스펙트럼 선이 쫙 갈라지는 현상. 이게 바로 제만 효과죠. 와, 정말 이론가와 실험가의 환상적인 만남이네요. 제만이 관찰한 걸 로렌츠가 바로 자기 이론으로 설명했다니,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동수상이 사실 이론하고 실험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전자 개념이나 스펙트럼 분석, 이게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과학계 전체에 딱 보여준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통찰들이 나중에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같은 어마어마한 이론들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니까요. 그 영향력이 대단했죠. 두 번째, 두 천재의 출발점. 로렌츠와 제만의 유년과 교육 배경입니다. 들어보니까 같은 네덜란드 출신인데 어린 시절 환경은 꽤 달랐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상당히 달랐죠. 로렌츠는 1853년 아르네햄 출생인데 좀 조용하고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수학의 재능을 보였고요. 24, 아주 젊은 나이에 레이던 대학교 교수가 돼요. 24세요? 와, 빠르네요. 그렇죠. 반면에 제만은 1865년 지렉스지 출생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그 오로라 관찰에 열정적이어서 17살 때 오로라 관찰 기록을 학술지에 발표할 정도였으니까요. 17살의 오로라 논문이라니, 그건 정말 남다른데요? 네,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죠. 그런 두 사람이 결국 레이던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만이 레이던 대학교에서 로렌츠 교수님 강의를 듣고 또 조교가 되면서 이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론적 깊이가 남다른 로렌츠하고 아주 정밀한 실험에 능숙했던 제만, 서로의 강점이 딱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뭐랄까 완벽한 조합이 탄생한 순간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과학자의 길, 학문적 여정과 결정적 전환점들입니다. 로렌츠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는데 주로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핵심적인 부분이요. 로렌츠의 주된 관심사는 그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있잖아요. 이걸 원자 같은 아주 작은 미시 세계로 확장하는 거였어요. 아, 맥스웰 이론을 더 깊게 판 거군요. 네. 그래서 전자 이론 이걸 발전시켰죠. 물질 안에 있는 전하를 띤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게 전자기파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걸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모델링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로렌츠 변환도 나오게 돼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사용하게 되는 건데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뭐 그런 걸 다루는 중요한 수학적 도구였죠. 그렇군요. 그럼 제만은 계속 실험에 집중했던 거고요. 네, 제만은 광학 실험, 특히 자기장이 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쪽 실험에 계속 몰두했어요. 그러다가 1896년에 드디어 역사적인 제만 효과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드디어. 네, 자기장 속에서 원자가 내뿜는 빛의 스펙트럼 선들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현상을 딱 확인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 안에 전하를 띤 입자,
그러니까 전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걔가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실험적 증거였어요. 바로 여기서 로런츠의 이론이 딱 들어맞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제만이 이 발견을 로런츠한테 알리니까 로런츠가 자기 전자 이론으로 이걸 바로 설명해낸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론이 실험 결과를 예측하고 해석하고 또 실험은 이론이 맞는지 검증하고 과학적 발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협업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각자 자기 길을 가던 두 연구가 딱 한 지점에서 만난 겁니다. 네 번째, 전자기학의 시대. 로런츠 제만 연구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당시 물리학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맥스웰 이론 이후였으니까 뭔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겠죠. 네. 19세기 후반이면 맥스웰 이론이라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빛의 진짜 본질이 뭐냐? 물질하고 빛은 도대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거냐? 그리고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에테르 문제 같은 거요. 아, 에테르요. 빛을 전달한다는 가상의 물질이었죠. 맞아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많았죠. 특히 맥스웰 이론을 원자 수준의 미시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새로운 이론 체계가 필요했던 시점이죠. 바로 그때 로런츠의 전자이론이 딱 등장한 거군요. 아, 당시 과학자들이 얼마나 새로운 이론을 기다렸을지 상상이 가네요. 네, 맞습니다. 로런츠는 맥스웰 이론을 입자 수준으로 확장하는 이론적인 돌파구를 열었고 제만은 그때 마침 발전하고 있던 정밀 분광학 같은 실험 기술을 잘 활용해서 자기장과 빛의 관계라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미지의 영역을 탐구할 수 있었던 거죠. 기술 발전도 중요했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당시 네덜란드의 비교적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문 분위기도 이분들의 창의적인 연구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만 효과의 문제의식, 왜 원자 스펙트럼은 변하는가입니다. 제만이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제만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모든 원소는 왜 저마다 고유한 스펙트럼 선들을 가질까? 그리고 그 선들은 왜 자기장 안에 들어가면 갈라지거나 변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냥 현상만 본 게 아니네요. 네.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는 걸 넘어서 원자 내부 구조는 어떻고 빛이랑 상호작용하는 근본 원리가 뭘까? 이걸 파고드는 질문이었던 거죠. 원자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다. 이런 직반에서 출발한 거군요. 그렇죠. 제만은 원자 내부에 전하를 띤 입자, 즉 전자가 있고 이 입자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즉 주파수가 미세하게 변할 것이다. 이게 스펙트럼선 분리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8960년에 정말 끈질기고 정밀한 실험 끝에 마침내 이 현상을 관측하는 데 성공한 거죠. 이 발견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선이 갈라지네? 이게 다는 아니었을 텐데요. 아, 그럼요. 이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가설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자의 존재, 그리고 그 전자가 자기족 성질을 가진다는 걸 실험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한 최초의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최초의 증거 중 하나요? 네. 특히 그 J.J. 톰슨이 전절을 공식적으로 발견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컸어요. 제만 효과는 물리학의 탐구 방향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에서 원자 내부라는 미시세계로 확 돌려놓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제만 효과의 발견과 로렌츠 이론의 결합, 실험과 이론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1896년에 피터 제만이 자기장 속에서 빛 스펙트럼 선이 갈라지는 현상을 발견했죠. 이게 상당히 정교한 실험이었는데,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설명을 못했던 거죠. 네, 맞아요. 그 실험 자체는 명확했는데 이론적인 배경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이제 핸드릭 로렌츠가 등장합니다. 아, 로렌츠. 네, 로렌츠가 자신의 그 전자 이론이랑 또 로렌츠 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걸로 제만 효과를 설명을 딱 해낸 거죠. 설명을 해냈다고요? 그냥 설명 정도가 아니라 예측까지 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자기장 세기에 따라서 스펙트럼 선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걸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
그 이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190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받았는데 이게 뭐 개별적인 공로라기보다는 이 실험과 이론이 하나로 합쳐져서 완성된 그런 업적 전체를 인정한 거였어요. 어찌 보면 현대 과학 연구 방식 있잖아요. 실험이랑 이론이 같이 가는 거. 그거에 거의 뭐 원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단한 만남이었네요. 자, 그럼 7번째, 과학사에 남은 이 수상 업적의 이론적 가치. 이게 단순히 현상 하나 설명한 걸 넘어서 물리학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이 정말 지대했습니다. 우선 그 원자 내부 구조 그리고 빛의 본질 여기에 대한 이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고 봐야죠. 근본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로런츠 이론은 그 전자기 현상이라는 게 결국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운동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다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에테르라는 거 있잖아요.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라고 생각했던. 아, 네네, 에테르. 그게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빛을 이제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 거죠. 그럼 제만 효과 자체도 그 자체로 품고 있는 의미가 있었겠네요? 물론이죠. 제만 효과를 보면 빛 에너지가 이렇게 쭉 연속적인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값들만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양자화라고 하잖아요. 네, 양자화. 네, 그 양자화되어 있다는 아이디어를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양자역학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험적 근거가 되었거든요. 아, 그 시작점에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로런츠가 이 제만 효과를 설명하려고 발전시킨 수학적인 도구가 있어요. 로런츠 변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런츠 변환.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나 공간이 어떻게 다르게 측정되는지를 기술하는 수학적인 틀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있죠? 네, 특수상대성 이론. 바로 그 이론의 핵심적인 수학적 기반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죠. 와. 그러니까 제만 효과 하나에서 시작해서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자, 그럼 8번째로 넘어가서 제만 효과의 응용과 오늘날의 활용 사례. 100년도 더 된 이 기초과학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원자나 분자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현상, 이걸 자기분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분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화학이나 생명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분자 구조 밝힐 때 쓰는 핵자기 공명, NMR 분석법 있죠. 아, NMR, 네네. 이게 바로 제만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매일 쓰는 GPS나 통신 시스템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원자시계. 이것도 관련이 깊어요. 원자시계도요? 어떻게 관련이 있죠? 원자시계는 보통 세슘 원자의 특정 에너지 준위 변화를 기준으로 1초를 정의하거든요. 근데 이때 제만 효과를 이용해서 스펙트럼 선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고 측정하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정말 정밀함의 세계네요. 의료 분야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병원에서 접하는 것 중에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가장 직접적인 응용 사례가 바로 자기공명 영상, MRI입니다. MRI요? 아, 그 MRI가 제만 효과랑 관련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고 우리 몸속에 있는 수소 원자핵들이 그 자기장 속에서 미세하게 다른 에너지 상태를 갖게 되거든요. 제만 효과 때문에요. 그 차이에서 나오는 신호를 감지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게 바로 MRI 기술의 핵심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100년 전 기초물리학 연구가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건강 진단에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과학의 힘이죠. 그 외에도 천문학에서 별의 다기장을 측정한다든지 고체 물리학에서 물질의 자기적 특성을 분석하는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론과 실험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응용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 그럼 9번째, 1902년 노벨상 수상 당시의 반응과 과학계의 평가로 넘어가 보죠.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한마디로 열광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 그러니까 로렌츠와 실험, 제만, 이 둘의 시너지에 대한 찬사가 대단했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모델이었으니까. 네.
로렌츠는 뭐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석학이었고요. 제만은 이 정교한 실험 하나로 단숨에 스타 과학자가 됐죠. 당대의 다른 거물급 과학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막스 플랑크나 앙리 푸엥카레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빛과 원잔의 전하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의 정량적인 연결이다. 혹은 양자물리학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어요. 와, 평가가 정말 대단했네요. 네. 무엇보다도 이론과 실험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결합된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네덜란드라는 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이론의 대가와 실험의 대가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경이로움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럴 만도 하네요. 10번째입니다. 수상 이후의 연구와 후학 양성인데요.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이 두 분은 어떤 활동을 이어갔나요? 네, 두 분 다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과학 발전에 계속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로렌츠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이론들,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을 지지하고 또 옹호했고요. 그리고 국제과학계의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했어요. 국제적인 활동이요? 네. 예를 들어 국제과학자연합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하고 국제연맹 산하의 국제지적협력위원장도 맡는 등 어떻게 보면 과학 외교관 같은 역할까지 수행한 거죠. 대단하네요. 제만은 어땠습니까? 제만은 자신의 모교인 암스테르담 대학에 제만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여기게 이제 네덜란드 실험 물리학 연구와 교육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됐죠. 후학 양성에 힘썼군요. 그렇죠. 특히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정확하게 의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탐구 정신을 가진 과학자를 키우려 했던 거죠. 과학 대중화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단순히 위대한 발견을 한 과학자를 넘어서 정말 과학계 전체를 이끌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의 모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연구는 물론이고 교육, 국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과학의 발전과 또 과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천했던 그런 진정한 리더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인격과 철학, 물리학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세계관. 로렌츠와 제만, 이분들이 그냥 노벨상 받은 과학자, 이걸 넘어서 어떤 사람들이었나, 또 과학을 대하는 자세는 어땠나, 이건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특히 그 로렌츠 있잖아요. 가장 조용한 천재, 이 별명처럼 정말 겸손함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 내놨을 때 자기 이론보다 이게 더 혁신적이다 이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과학 자체를 어떤 도덕적인 사명 이런 걸로 여기고 국제 협력에도 되게 앞장섰고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성격이 정반대였던 제만이랑은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만은 완전 열정 넘치는 실험가 스타일이었죠. 네, 실험을 자연과의 대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또 노벨상 소감에서는 로런츠 이론 없이는 자기 발견도 없었다 이러면서 엄청난 존경심을 보였죠. 와. 그러니까 내성적인 이론가랑 또 외향적인 실험가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도 있는데 서로 깊이 존중하면서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 자세가 참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정말 좋은 본보기 같아요. 자, 그럼 12번째. 로렌츠 제만과 현대 물리학의 연결고리,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 세대, 로의 가교. 이분들이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다리 역할을 했는지, 그거죠. 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로렌츠 변환.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서로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측정된다. 이런 걸 설명하는 수학적인 틀인 거죠. 바로 그 틀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수학적인 뼈대가 된 거예요. 와. 아인슈타인 본인도 편지에 썼잖아요. 당신의 수학이 없었다면 길을 잃었을 겁니다. 라고요. 대단하네요. 제만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장 안에서 원자 스펙트럼 선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현상. 이게 그냥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요. 네. 원자 속 전자 에너지 상태가 실제로 불연속적이다.
이걸 눈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강력한 실험적 증거였죠. 아하,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줬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나중에 뭐 양자수 같은 개념들이 나오면서 양자역학이 구체화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과거의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어떤 기반, 도구, 그리고 방법론까지 제시한 거죠. 이론과 실험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와, 그럼 재만 효과가 만약 없었다면 양자역학 발전이 훨씬 더 좀 더디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단순히 이론을 뒷받침한 걸 넘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거니까요. 네. 자, 13번째입니다. 재만 효과 이후 과학계에 남긴 유산, 정밀 측정학과 분광학의 혁신적 진전. 그럼 재만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냥 현상을 발견했다, 이게 아니라 이걸로 측정 방식 자체가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측정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원자 내부, 그 미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자가 생긴 셈이에요. 아, 원자 수준의 자요? 그렇죠. 스펙트럼 선이 얼마나 갈라지는지 그걸 딱 측정해서 자기장 색이라던가 원자 내부 정보들을 얻게 된 거죠. 오, 그래서 분광학이 단순 관찰 도구에서 이제 정밀 분석 도구로 확 격상됐고요. 이게 또 천문학에서 별의 자기장을 재거나 화학 분석 같은 다양한 분야로 막 뻗어나갔죠. 응용 분야가 엄청 넓어졌네요. 네, 더 나아가서는 자기광학, 스핀트로닉스 같이 아예 새로운 분야를 열기도 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술들 상당수가 사실 이런 기초 발견에 비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14번째입니다. 결론. 이들이 오늘날 과학자에게 남긴 질문. 로렌츠와 제만의 연구와 삶, 이게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뭔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자세, 또 이론과 실험의 조화,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감,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핵심 유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 유산을 오늘날 과학자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4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질문이요? 네. 첫째는 당신은 무엇을 왜 묻고 있는가? 연구의 본질적인 동기, 목적에 대한 질문이죠. 아,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둘째, 당신의 이론은 실험으로 검증될 준비가 되었는가? 또 당신의 실험은 어떤 이론적 질문에 답하고 있는가? 이론과 실험의 어떤 건강한 관계, 협력을 묻는 거죠. 네. 셋째, 당신의 연구는 동료들의 기여를 존중하고 있는가? 협업과 지적인 겸손함,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의 과학은 궁극적으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연구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겁니다. 와, 정말 진해한 질문들이네요. 네. 이 질문들은 그냥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왜 해야 하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현재 진행형 기준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로렌츠와 제만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190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렌츠와 제만은 단순히 뛰어난 과학적 발견을 넘어서 깊은 통찰력과 겸손함, 그리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로렌츠의 그 탄탄한 이론적 기반과 제만의 정밀한 실험은 정말 이상적인 협력의 모델을 보여줬죠. 로렌츠 변화는 상대성 이론의 토대가 되었고 제만 효과는 양자역학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이자 정밀 측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과학하는 자세뿐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와는 달리 이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바 1902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핸드릭 안톤 로렌츠와 피터 제만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03년도 노벨 물리학상 부부과학자 앙리 베크렐과 마리 앤드 피에르 큐리의 방사능 발견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